이노베이트와 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노베이트와 다이, 혁신이라는 말들 많이 쓰고 있지만 혁신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한자적으로 한번 혁신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을 벗겨내서 새로운 살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죽을 벗겨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성형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 가죽도 벗겨내시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노베이트 혁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누가? 신문산업이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신문, 지금 아주 위기지요. 근데 오프라인 중에서도 가장 오프라인적인 신문 편집을 하고 계세요. 뉴스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용자들과 소통하느냐를 아주 이 시간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누가 죽을까요? 1차적으로는 편집기자가 죽습니다. 나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나의 잡이 없어집니다. 2차적으로 신문사가 죽습니다. 왜? 수용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줄죠. 광고가 줍니다. 그리고 구독수가 줄죠. 그렇게 되면 신문사가 점점 위기겠죠. 편집부가 사실은 제가 처음 편집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부서가 제가 시작하는 신문이 스포츠 조선 같은 경우는 40명 가까이 편집부원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배님들 언론사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오와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문 편집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 국한시켰을 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역을 무한 확장하게 되면 우리는 이노베이트와 다이가 아니라 더 큰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적인 신문 편집이라는 이름 대신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좀 더 생뚱맞은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신문 보세요? 아직도 신문사 다니세요? 그것도 편집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은 무엇일까요? 굿뉴스예요. 새로운 뉴스고요. 시대의 감시자 역할도 했고 역사의 기록자, 미래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근데 일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뉴스페이퍼를 신문이라는 이 말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종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뉴스페이퍼죠. 지금 신문의 위기는 사실은 컨텐츠, 뉴스의 위기가 아니라 종이라는 플랫폼의 위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편집을 하지만 그 편집을 종이 위에서 한다라고 한정 지었을 때 우리의 잡이 위기일 수 있고요. 우리 직업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이라는 편집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의 잡의 생명력이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문이라는 일부라는 얘가 문제입니다. 더 데일리가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알 권리, 궁금증, 무지함을 일깨웠는데 하루에 한 번이에요. 저녁이나 석간으로 발행이 됐고요. 더 데일리라는 것은 실시간 미디어가 쏟아지는데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신문이 구문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는 신문이 아니라 구문을 편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수용자들에게 내일 아침에 전달하는 어찌 보면 지각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프린트 시장을 이렇게 증기선에 비유를 했습니다. 거대한 증기선이 설마 침몰할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앞서서 온라인 뉴스라든가 모바일 뉴스 쪽으로 구명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속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종이신문 플랫폼의 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도 아마 편집기자를 역할을 하시면서 댁에서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회사 가면 신문 많은데 집에서 굳이 구독할 필요 있을까? 이게 바로 미국의 프린트 시장
증기기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뉴스위크가 문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프린트 이슈가 됐습니다. 2012년에 사실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시사위크하고 이 뉴스위크하고 타임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오래된 뉴스위크가 종이 프린트를 접겠다라고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플랫폼 시대를 마감을 했죠. 이 아저씨 많이 보던 분 아닙니까? 베이조스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데 이분이 더 포스트 앞에 딱 써있네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아마존의 창업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베이조스가 포스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대 일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멜 깁슨 나왔던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정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의 그 올랑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정 전쟁 정말로 몰입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특정 전쟁이라든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대 담론 그런 논쟁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워싱턴 포스트를 신문업계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통업의 강자, 그것도 온라인 유통업의 전 세계 최강인 아마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왜 자존심을 접고 아마존에 팔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 보니까 그렇죠. 광고료 떨어지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열동률, 구독률 떨어집니다. 열동률, 구독률 떨어지니까 또 어떨까요? 영향력이 떨어지죠.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기자들을 뽑을 수 없겠지요. 좋은 기자를 뽑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수용자들이 외면합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면 어떨까요? 광고주도 떨어지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곳에 오신 회원님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신문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문 편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감성과 이성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문 편집 언저리에서 30년 가까이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신문 편집밖에 없었고 신문 편집에 대한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배님들께서 여기에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전할 대상이 신문 편집이다. 그리고 신문 편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오프라인 편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과 수용자들과 접점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도전하고 응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뭐 우리가 제목이란 이런 것이다, 레이아웃은 뭐 이런 것이다, 스토리텔링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배우는 것은 있겠지 뭐.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매일매일 편집 현장에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베이조스가 아마존 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문화일보의 살구색 신문의 원조지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FT를 누가 인수를 했을까요? 일본 경제 니혼 게이자이에서 영국의 FT를 매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왜 FT는 일본 신문에게 인수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가 줄고요. 구독료가 줄었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신문에 대한 열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3등이 아마 니혼 게이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케이와 FT는 영향력을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영국의 또 신문이 있네요. 가장 진보적인 신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신문이 스타 프레스예요. 뭐 신문을 접는 것은 아니겠지만 윤전기를 스탑을 시켰겠죠.
민정기를 스탑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신문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종이신문을 편집하던 인디펜던트 편집자님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후배님들도 자리를 잃을 수가 있어요. 신문 편집을 안 하겠다? 온라인으로 어느 날 신문의 뉴스 정책에 바뀌어서 오늘부터 스탑 프레스, 우리는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겠다, 유통하겠다라고 사주가 선언을 하는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의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이라는 플랫폼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뛰어넘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종이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미디어 플랫폼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노베이션 오와 따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혁신이 필요하지요. 한때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그러지요. 뉴욕타임즈에서 혁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혁신 보고서, 2차 뉴스 혁신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신문 원조리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읽으면서 아니면 어디서 얻어서 다운로드해서 읽으면서 우리 신문은 어떻게 뉴욕타임즈처럼 혁신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가장 큰 변화는 혁신의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종이에 매몰됐던 뉴욕타임즈를 어떻게 온라인과 모바일로 다양한 수용자들과 접점을 넓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었습니다. 내부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0년에 스포츠 조선에 뉴미디어 연구소라는 것을 생겼는데 처음 제가 뉴미디어 연구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참고를 해서 저희 회사도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24시간 잠들지 않는 뉴스룸 이런 것을 구상을 했었죠. 뉴욕타임즈를 본받아서. 하지만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 변화, 통합 뉴스룸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이노베이션 뉴욕타임즈의 혁신 보고서를 뜬금없이 가지고 왔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뉴스 편집이라는 것은 종이와 뉴스를 분리시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나는 종이신문의 편집기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런 다양한 접점들이 끊어져요. 다양성이 끊어집니다.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혁신 보고서를 중앙일보에서 7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워싱턴 포스트도 월스트리트저널도 LA 타임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새로운 온라인 모바일 뉴스 플랫폼들이 뉴욕 타임스의 경쟁 라이징 스타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일면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 중, 동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국정원장의 내정이 됐다. 그런 특종이라고 해서 일면 톱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편집국에 과도하게 매몰이 되어 있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자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보다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뉴욕타임즈가 다양하고 인상적인 디지털 리포트를 만드는 종이신문이다. 여기서 종이신문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벼두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다양하고 인상적인 종이신문을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회사에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할 거예요.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제목도 다 그리고 모바일 카드 뉴스도 만들어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할 겁니다. 말은 하루에 한 판, 두 판 짜는 것도 두 판, 세 판 짜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온라인 제목을 달라고 카드 뉴스를 만들라고 이게 말이 돼. 요즘에는 빨간까지 만들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유튜브를 또 하라고 그럽니다. 유튜브를 해서 빨리 구독자 수를 늘려라.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을 증대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싫지요. 사실은 하루에 신문 2판, 3판 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막막하습니다. 가로 37cm, 세로 52cm의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온라인과 모바일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지속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을 합니다. 다양하고 인상적인 디지털 리포트를 만드는 종이신문 오프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속한 회사는 오프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종이도 만드는 플랫폼, 이렇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의 선도에 여러분께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신문만 만들 거야. 나는 종이신문이 최고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었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무엇이냐면 모빌리티였었어요. 그 전에 전화기라는 것은 단순히 전화를 온리 전화, 그리고 그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퓨처폰에 불과했다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전화 기능은 정말로 이 다양한 기능 중에 원 오브 땡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화기가 정말 줄이었었고 그 나머지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만 했을 수 있었지만 이의 스마트폰은 무엇입니까? 그런 전화기의 혁신적인 발상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신문도 무엇도 하는 종이신문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종이신문도 만드는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실까요? 그 선도, 변화의 선도에 여러 후배님들께서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퍼, 제가 신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말에 신문이라는 말에 이 페이퍼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영어에만 뉴스와 페이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뉴스와 페이퍼가 점점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 같은 사람들 앞에는 분명히 위기였었습니다. 왜? 종이신문에 올인했던 사람들, 새로운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이용 속도가 무척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리 어댑터부터 지각 수용자까지 있을 때 아마 여러분 회사에 저 또래의 선배님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뉴미디어 이용 속도가 무척 늦지요. 지각 수용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후배님들은 얼리 어댑터시잖아요. 지금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위기일 수 있지만 우리 후배님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 도전의 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의 위기가 아니라 종이 플랫폼의 위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종이신문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종이신문을 왜 안 보세요? 그러면 그거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을 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기 있을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보는데 신문 뉴스 편집이 왜 필요합니까? 하지만 인터넷 뉴스 콘텐츠와 신문으로 정선되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음과 다름을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고장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안 맞죠. 요즘에는 형용 모순이 정말로 이 시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용 모순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가상현실이죠. 어떻게 현실이 있는데 가상이 현실을 수식을 할까요?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너나 다 보이는 라디오를 합니다. 신문도 보이는 신문들 만들고 계시죠? 우리 후배님들 유튜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형용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신문이 고장났다. 이 사례는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요. 독일의 전직 총리가 자기 손녀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자기 어린 손녀가 신문에 사진을 톡톡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신문이 고장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전직 총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얘가 알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은 누르면 무한 대로 연결이 되는데 신문은 그냥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봤을 때 신문은 고장난 겁니다. 진짜 신문이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장난 신문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연결은 오프라인 신문은 하루에 한 번밖에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고장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을 만들지 말고 신문을 편집하지 말고 한번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떨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그 컨텐츠가 유통되는 뉴스 플랫폼에 가장 적합하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뉴스의 스토리텔링 큐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큐레이팅이라는 말을 제가 감히 도입을 했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관에서 아니면 박물관에서 학예사들을 큐레이터라고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자는 리포터라는 개념보다는 큐레이터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글을 보고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검증되지 않는 뉴스 콘텐츠가 범람합니다. 주의 주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을 보면서 다양한 세계 뉴스와 국내 뉴스를 접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뉴스를 봐야 할까? 비슷한 뉴스들이 많은데 어떤 콘텐츠를 봐야만이 내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까? 저는 적어도 권위 있는 신문사,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기자님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골라서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정보의 봉수와 페이크 뉴스 시대에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된 콘텐츠는 내부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사실 검증이 됐다는 구독자 내지는 수용자의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큐레이터와 코디네이터와 내비게이터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누군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검증은 기계적인 검증,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무리 검증을 해도 숫자적인 것은 증명 그리고 가려낼 수 있지만 정성적인 것은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뉴스 밸류를 측정을 하고요. 코디네이터, 누군가는 이렇게 홍수와 페이크 뉴스가 범람할 때 옳고 그름을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 그리고 방황하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수용자들에게 정부의 로드맵을 그려줘야 한다? 누가? 우리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편집 기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 스토리텔링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죠. 감히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보 중심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왕이면 재밌고 흥미롭게 소구하는 것이죠. 요즘에 조선일보의 제목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앙일보도 많이 바뀌었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제목 스타일이 무척 많았어요. 만약에 물가를 올린다 그러면 정부에서 물가를 얼마 올랐다? 그리고 전기료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제목들을 많이 뽑았었는데 요즘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나의 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물가가 얼마 올랐다라는 것과 물가가 이만큼 올라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어떤 기사를 여러분께서는 읽고 싶으십니까? 나와 직접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헤드라인을 달아주시면 좀 더 여러분의 소구력 어필 포인트가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단순한 형식의 양방향 스토리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정보 상품의 기능적인 설명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상품에 담긴 의미나 특징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수용자와 브랜드 우리 신문이 우리의 브랜드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 중에서 여러분의 편집 기자인 바이라인이 달린다면 여러분의 편집 기자 바이라인도 큰 브랜드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다음 시간에 이재석 소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이재석 소장님이라는 분은 이재석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분의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파워잖아요. 그러면 여러 후배님들께서 편집 기자로서의 강석현 기자님의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라지죠. 현대 그랜저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라고 할 때 그랜저를 가르쳤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더라고요. 성공한 중년 30, 40대에 나는 그랜저를 탄다. 그러면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랜저에 대한 스펙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용자 중심, 내가 그랜저를 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동 쏘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펙 중심의 그런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소구를 통해서 수용자들과 소통을 했을 때 다양한 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감성수도 그리고 끈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산업입니다. 정보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팩트입니다. 팩트가 어떻게 틀림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사부터 편집까지 혁신이 돼야 돼요. 장문석 부장님께서 매일 말씀하신 제가 얼핏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사를 잘 쓸 것인가, 수용자 중심의 기사를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용자 중심의 편집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사 작성부터 편집까지 단순 정보의 나열에서 벗어나서 정보와 이야기를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정보 습득이 딱딱하고 공부한 스터디가 아니라 흥미롭게 내가 대한민국의 몇 %에 속할까라는 궁금증을 통해서 끝까지 기사 리듬부터 바이라인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뉴스신문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인포테인먼트라고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죠. 축보자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교라든가 다양한 교육 회사들에서 축보자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게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정보 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기자님들은 이슈 메이킹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이슈를 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파워를 저는 항상 실감을 합니다. 이은혜 씨인가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살해했다는 그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재방송 형식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이후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하고 MBC에서도 그와 유사한 탐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의 방법이 너무 달라요. 피디수첩이라든가 시사저널 같은 거를 봐도 왠지 그 김상중 씨의 그 느낌이 잘 안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토리텔링의 힘과 스토리텔링의 파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피디수첩에서 다루는 것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뤘을 때 파급력과 영향력에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꼼꼼히 한번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하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더 흥미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수용자들을 몰입하게 한다. 몰입해서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슈를 어떻게 짧고 강렬하고 쉽게 그리고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응축시켜서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하느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슈 메이킹과 이슈 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곧 재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상위, 하위 몇 퍼센트에 포함이 될까? 비포 정보가 회수했던 시절에는 어디에서 노무현인가 어디에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뉴스 주권의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급속하게 파워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텔이라는 것은 내용과 표현이 될 수 있고 밈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지금까지 편집이라는 것은 종이신문에 매몰됐었다면 종이를 뛰쳐나와서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스, 지금 이 순간은 신문에 한번 국한을 시켜보죠. 어떻게 뉴스, 신문, 종이 플랫폼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을까요? 편집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헤드라인을 뽑고 어떻게 사진을 쓰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자들의 눈을, 시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침을 묻혀서 한 장 넘길 것을 이게 뭐지? 라고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넘기게 할 것인가? 멈칫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장 찰나의 순간 우리 후배님들께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수용자들이 일면서부터 끝면까지 그냥 대충 넘기는 거죠. 근데 우리 후배님들 보세요. 똑같은 신문을 넘기다 보면 멈칫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와 연관이 있거나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새로울 때 멈칫하지 않습니까? 그럼 멈칫의 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신문의 셀링 포인트라고,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전달력과 수용자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러면 편집의 스토리텔링을 과정이라는 것은 더 알기 쉽고 보기 좋고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면 좋겠죠? 편집의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인포메이션 플러스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 편집은 그냥 서사가 아니에요.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인포토리라고 한번 신조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포메이션과 스토리에서 인포토리죠. 그렇다면 편집의 인포토리는 무엇이냐면 정보와 이야기를 결합을 시키는 것이고요. 형식은 무엇입니까? 수용자의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용자 중심의 언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께서 내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만든 신문을 보셨을 때 얼마만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메시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글자 수 형식을 파괴하는 자유로움 과거에 피처면 있었죠. 피처면과 프론트 페이지에 이러한 노력들이 자랐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 기자님들도 부족하시고 또 신문 발행 부수가 뭐 점점 줄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중심에서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중심에서 정보 전달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역이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되지만 결코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목을 뽑으실 때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언어의 상징과 비유로 팩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인포그래픽으로 가독성을 높일 것인가?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기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편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약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느냐? 문자로 된 사실과 정보를 시각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짜리에 무슨 시각화를 합니까? 그것은 텍스트를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것을 텍스트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자들이 내 제목을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해서 쉽게 소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단순한 정보의 요약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중동 독자님들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독자님들로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적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것은 언론사라는 것은 왜 정체성 시기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가 정체성 논란에 휘말리느냐? KBS는 국영적 공영방송이고 MBC 같은 경우는 민영적 공영방송이에요. KBS의 주식을 100% 국가가 갖고 있고 MBC의 주식의 70%를 국가 방송문화진흥원에서 갖고 있고 30%는 정수장학회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임명권, 사장 임명권이 누구에 있을까요? 대통령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맛에 맞는 컨텐츠, 이게 바로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계가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주님들이 계시니까 그 사주의 정체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사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컨텐츠를 만들고 편집을 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뉴스 정책에 따라서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의제 설정에 마음에 맞는 수용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절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의제 설정이 퍼블릭 아젠다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세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직과 조직의 역학관계, 조직과 기자의 영향관계, 조직과 대중의 신뢰관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렇다면 전략적 행위로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정체성에 맞으면서 우리 정체성에 맞는 수용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조직과 조직은 뭐예요? 제가 속한 신문사와 정부기관, 기업, 이것은 출입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습니까? 신문사의 뉴스 정책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취재기자님과 편집기자님의 영향이 되겠지요. 영향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출입처와 취재기자, 편집기자. 요즘에는 출입처에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굽니까? 특히 경제 관련된 협찬을 한다거나 광고를 줄 경우에 그런 논조라든가 기본적인 제목까지 어디에서는 간섭하는 그런 광고주님들이 계세요. 협찬사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향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과 개인에서는 취재기자님과 그리고 취재원 그리고 취재기자님과 편집기자님들 사이에서도 영향관계가 있죠. 내가 좀 더 가까운 기자였나? 내가 잘 모르는 기자에 따라서 어떻게 그분 기사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좀 키울 수도 있고 우리의 권한이 있죠. 영향관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 신뢰관계예요. 조직과 수용자, 우리 신문사와 우리 언론사와 종이 수용자, 온라인 모바일 수용자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종이 신문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바일까지 확장을 시켜서 신뢰관계를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포토리는 소재가 있고요, 가공이 있고 소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재서부터 이런 소비까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포토리의 소재는 어떻습니까? 기사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 육하원칙 팩트겠죠? 그리고 각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진, 뉴스메이커 프로필, 그리고 기사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상징물, 그리고 인터넷 관련 정보, 지난 자료들을 여기서 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토리 빌딩과 스토리 세팅, 그리고 인포토리는 헤드라인과 레이아웃, 인포그래픽, 사진 트리밍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수용자들과 만나볼 것인가, 접점을 만나볼 것인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스토리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 파인딩이죠. 스토리 파인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킹입니다. 오탈자 그리고 정부의 팩트가 잘못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했다 할지라도 빵점이겠죠. 왜? 정부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오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정말 조화 같은, 생화가 아니라 조화 같은 지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포토리 소재를 찾는다는 게고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스토리 파인딩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팬에게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독자를 우리 편집자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기사를 얼마만큼 정독을 하십니까?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서 제목을 뽑으세요. 마감 시간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기사를 바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다 읽어보세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기사를 다 못 읽고 제목과 레이아웃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충 리드문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전에 알았던 지식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에 쫓기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팩트 파인딩이에요. 팩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원천 소스인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사 내용을 이해하고 재가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사의 단순 요약이라든가 오려붙이게 하는 수준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잡지라든가 편집을 보게 되면 편집기자님들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냥 취재기자들이 가제를 끄는 것을 그냥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올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장이지요. 문장을 조사 몇 개 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약이나 오려붙이게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약, 오려붙이기는 건조한 정보의 나열, 조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편집자님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편집자님과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편집자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10분 안에 톱기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 동시에 멀티싱킹과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다년간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른 것을 벤치마킹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사를 다 읽어볼 수 없고 그 기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명징하게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때 패러디 요법이 많이 브로치처럼 등장을 하는 거죠. 수용자들이 다 알 것 같고 내용과 비슷할 때 흔히 쓰는 것이 살인의 추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딱딱한 제목이 늘어지는 제목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살인의 추억, 용서의 살인의 추억 그렇게 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이것도 몇 사람을 죽인 거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더듬이는 항상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까지 확장을 해서 가요 제목이라든가 그런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까지 해서 지금 수용자들이 가장 알만한 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상징화를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핵심을 가시화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인포토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별 스토리 파인딩이에요. 그러면 팩트를 찾아내는 것이 팩트 파인딩이고요. 핵심을 추출해서 헤드라인과 제목 요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요소를 찾아내고 이미지는 무엇을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의 정확성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슈의 흐름을 알고 기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른 언론사와의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구상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이라든가 인포그래픽뿐만 아니라 헤드라인과 제목에 비주얼라이션까지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공급자 중심의 조화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생화 같은 수용자 중심의 생화 같은 메시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추상이 아니라 구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사진이나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연합뉴스를 검색을 하고 포토데스크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와 그 텍스트와 알맞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써야 될 것이에요. 물론 차장님이라든가 부장님께서 이미지를 지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검색을 해서 연합뉴스에서 비슷한 사진이 많았을 때 이 기사와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사진을 찾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진 선택후 데스크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 현장 사진이 없을 경우 사진까지 활용을 해야 되고 DB 사진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일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시의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그 자료 사진, 생명력과 시의성이 떨어진 사진에 어떻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인포메이션을 가미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죽은 사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포그래픽 기자님도 아마 회사에 다 계실 텐데 우리 후배님들께서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같은 능력을 기르시면 내 레이아웃의 구상에 맞게 이미지를 가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만든 다음에 인포그래픽 기자님께 나는 이런 식으로 지면을 구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레이아웃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상의를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해주시라고 했는데 내 레이아웃 구상은 이런데 이미지가 엉뚱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레이아웃의 구상을 여러분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인포그래픽, 제가 시각화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기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인포그래픽 요소는 1차적으로 기사 분석 과정을 추출을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 취재기자님하고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팩트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가 의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파일링 과정에서 취재기자와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록이라든가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된다. 스토리 파인딩을 했으면 이제 스토리 빌딩과 스토리 세팅이 있는데요. 제가 어줍지 않게 스토리 파인딩, 빌딩, 세팅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편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제가 조금 더 구분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이라든가 주청체에 맞게 가공이 되고 편집기자의 편집관 똑같은 언론사에 다녀도 스타일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데올로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언론사와 나는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릇에 종속교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영향관계를 밝혀서 편집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언론사의 정체성 반영, 이것이 빌딩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은 무엇일까요? 수용자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니즈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수용자의 니즈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궁금하면 그게 수용자의 니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 기자가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그 기사를 접근을 하게 되면 수용자 니즈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 구성을 통해서 이슈 트래킹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후배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 내가 잘 아는 기사도 있는데 잘 모르는 영역 그리고 어려운 난해한 기사를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슈 트래킹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재기자가 우리에게 기사와 이미지를 전송할 그 전에는 그냥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편집할 기사에 대해서 이슈를 트래킹을 하게 된다면 기사가 늦게 오더라도 마감 시간 한 10분 남기고 있는 기사가 막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된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의 흐름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무엇이냐면 직관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을 한 방에 줄 수 있어요. 살인의 추억, 너무 진부하지만 용소살인 사건, 용소계곡의 살인사건 했을 때 살인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요. 자료 내용을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킬링 타임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수용자 입장을 바꿔 접근을 하게 되면 수용자 중심의 편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2개면, 사회면과 경제면을 2개 편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편집을 하고 계세요. 똑같이. 근데 사회면과 경제면 편집이 똑같이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이미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는 딱딱한 숫자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측면인데 그 또한 뭐냐면 공급자와 수용자 입장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랩북, 기사, 헤드라인, 레이아웃, 인포그래픽 메모장을 활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직접 봐야만이 응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께서 그게 아카이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응용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쇄 매체, 웹툰, 편집 디자인 제목들을 벤치마킹 하시면 스토리 빌딩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소재가 찾았다고 파인딩이 됐다면 다음 같은 것, 기사 팩트가 정확한가? 그리고 쉽게 빠르고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독성이 나만 알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 중에서 특정 세대만 알고 있는 언어들을 헤드라인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기사에 쓸 때 어떻게 그것을 전 세대에게 골고루 알려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MZ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쓰는 얘기니까 요즘에 헤드라인들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상한 말을 쓰게 되면 그 밑에다가 작은 제목으로 그 말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기사 중에서는 앞괄호 열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한데, 그렇다면 왜 편집 기자님들은 지금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행어를 쓸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가장 소구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할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유행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의 사실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가? 지면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해주진 않는가? 그것은 페이지네이션에서 일면과 끝면이 우리 언론사의 정체성에 맞게 편집이 되어야 되는데, 2면과 3면 똑같은 면을 A라는 기자님과 B라는 기자님이 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지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편집 기자의 능력이다. 차별화가 되느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의 성패는 무엇일까요? 좋은 스토리를 찾아내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사를 갖고도 어떤 분이 짠지면 더 근사할 수 있고, 어떤 분이 짠지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스토리 요소가 부실하거나 스토리 빌딩이 잘못되면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 빌딩과 스토리 세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스토리 세팅은 스토리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때부터는 무엇이냐면 게이트키핑 과정이 개입이 되는 거죠. 차장님이라든가 부장님, 데스킹이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사 내용 중 무엇을 부각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팩트 중에 몇몇 측면을 헤드라인, 레이아웃으로 부각할 것인가? 그리고 스토리 세팅을 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목이 길어질 수 있고 제목의 가지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스토리의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고요. 수용자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메이킹, 수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용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그리고 수용자 태도, 행동 변화 여론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 편집 기자님들의 박중한 사명이고 역할이고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 기자님들 아직도 신문과 아직도 종이신문 편집해? 라고 했을 때 나 해. 나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언론에 의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다? 내가 우리 후배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할 수 없는, 기계가 할 수 없는,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인지적인 기능인데 그것을 누가 한다? 뉴스판도 아닌 우리 편집 기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취재 기자님들 물론 하시겠지만 취재 기자님들은 취재원이라든가 출입처에 어떻게 보면 일정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각 그리고 냉철한 균형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집 기자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힐링을 하고요. 그럼 내부 공략 단계, 데스킹 과정이 있겠죠? 스토리 세팅은 편집의 완성 단계입니다. 편집의 오류, 텍스트 파인딩, 오탈자, 약물 표기 등을 바로잡고 뉴스 밸류 특종과 편집의 소속 언론사의 사실 뉴스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며 지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런 스토리 세팅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것은 편집기자님과 데스크 사이의 피드백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와 편집기자님과의 소통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관성, 페이지네이션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회사의 사실화들과 정체성이 반영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 키핑입니다. 편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편집자님한테 있습니다. 내가 오탈자를 냈다, 팩트 파인딩을 했다, 데스킹을 봤는데 왜 그걸 못 잡았어요? 라고 데스크한테 항변할 수 없어요. 그것은 모든 책임은 그 지면에 대한 편집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책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오는 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데스킹 단계는 신문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편집부장님 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국장님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PD라든가 누구까지 올라가는 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데스킹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 메이킹 과정에서 끝부분이 이제 스토리텔링인데요. 어떤 경로로 노출할 것인가? 아니, 신문을 편집했으면 종이로 노출하는 거지. 어떤 경로로 노출하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독자들은 신문뿐만 아니라 PDF 독자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경로로 신문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의 위기 또는 위축이지요. 신문의 열동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편집의 열기도 사실은 식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 지면이 감소하는 거예요.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편집부가 줄지요. 인원이 줍니다. 그리고 편집부가 신문 편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편집의 위기 또는 위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섹션 페이지들이 잇따라 폐지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편집의 차별화 요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편집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취재기자들이 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편집의 메이크업 요소보다는 지면의 기능성에 지금은 더 매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편집 기자가 취재 기자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뛰어넘는 무엇으로 수용자와 소통할 때 편집의 가치라든가 우리 역할은 더욱더 증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 열정과 노력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서 터닝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가 점점 쌓이는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역량을 조금씩 길러서 어느 순간에 편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편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당신은 왜 그걸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도 무척 반성을 하고요. 제가 못한 부분을 우리 후배님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강연도 듣고 특강을 듣다 보면은 항상 궁금증이 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배님들께서 도전하고 응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삶의 지향점들 그리고 나의 선택지들을 점점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티밋 이것이 편집의 실상입니다. 셀링 포인트가 없는 밋밋한 광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제호를 가리고 봐도 그 언론사의 특징이 있었는데 요즘 보게 되면 활짝 폰트라든가 여백 정도 차이 그 말고는 의제 설정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설적인 헤드라인 전체적으로 힘이 좀 파워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편집의 스토리텔링이 강하다면 기사, 헤드라인 이렇게 인포그래픽, 이미지와 삼박자가 잘 짜여진 인포토리, 인포메이션 플러스 스토리인데 스토리는 스토리텔링, 수용자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포토리 파워입니다.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인포토리는 어떨까요? 수용자에게 5가지를 감히 제가 제공한다고 이것은 제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면 전체가 하나의 정상된 메시지, 강렬하게 의제를 쏟고할 수 있죠. 페이지네이션을 통한 의제 설정의 선택과 집중, 주요 이슈의 시각화, 시각화라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시각화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헤드라인, 레이아웃만으로도 뭔가 이해할 수 있고 기사를 읽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사를 읽게 만드는 흥미가 유발이 되고요. 언어적 유희와 이미지 가공을 통한 재미, 단순한 이것은 딱딱한 것보다는 어떻게 흥미를 줄 것인가, 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켜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우리 언론 그리고 편집 기자님의 브랜드 파워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구독과 열독까지 하는 그런
리딩 문화까지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토리의 힘이죠. 사건 사고를 어떻게 그래서 신문이 구문이라고 외면을 하는데 구문이 신문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했다가 아니라 how to예요. 왜냐? why? 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용자에게 끊임없이 어필할 때 구문이 신문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하원칙 중에서 헤드라인과 지면을 구성할 때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why에 집중할 것인가, who에 집중할 것인가, what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지금 수용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why인지, who인지, how인지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소도를 하시게 되면 웰컴어가 증대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넥스트까지 얘기를 주시면 좋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정부의 지도 그려주시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설명하게 되면 정부 요약 중심의 단편적인 편집이었다면 직선적이고요. 일방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해설적이고 이렇게 양방향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표준권은 무엇일까요? 표준권,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를 알고 스피치기를 해야 됩니다.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 그리고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뉴스의 정책, 그리고 그 언론사와 맞지 않는다면 이 이데올로기의 정체성이 안 맞는다면 다른 언론사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 언론사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 형식을 발굴하고 편집을 통해서 지면을 반영하고 소속 언론사의 정체성을 공표해야만이 제대로 된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동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타겟 오디언스라는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의 정체성에 맞는 수용자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자 맞춤형 의제 설정, 수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매체의 충성심을 강화하고 그렇다면 어떻을까요? 우리 친분 조건은 열독 환경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 오디언스, 우리 맞춤형 수용자들이 좋아하고 소속 신문사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미디어 등으로 수용자의 정보 이용 매체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구문을 가지고 수용자들에게 소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문을 어떻게 다시 신문으로 바뀔 것인가? 6하원칙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늦게 전달되는 정보를 신문으로, 구문을 다시 신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완성은 어떤 경로로 텔링을 할 것인가의 문제지요. 인포토리 전달 수단의 멀티플랫폼입니다. 수용자가 종이 외에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다원화하고 인포토리 효과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의 시너지 효과, 뉴스 스토리텔링이 궁극적으로 종이와 디지털의 상생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무엇이냐면 뉴스의 스토리텔링이 지금은 종이에 그쳤다면 이 종이와 디지털의 상생까지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방법 그리고 현실을 신문 종이 편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당신도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의 우리 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의 정부의 홍수시대 페이크 뉴스가 범람할 때 누군가가 정부의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한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뉴스 편집의 네버엔딩 스토리 감히 또 외쳐봅니다. 뉴스 스토리텔링의 목표는 뉴스 스토리텔링이 일시적인 유행을 떠나서 수용자의 열두 습관을 바꿀 만한 문화까지 정착이 되려면 우리의 작은 나비 효과가 발산이 되어야 하겠죠. 네버엔딩 스토리로 하기 위한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개별 언론사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일관되고 통일된 무엇인가의 이미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네버엔딩 스토리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버엔딩 스토리 수용
수용자의 피드백이에요. 수용자의 피드백 사실 두렵지요. 두렵지만 수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의 정반합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뉴스 큐레이션의 아이디어 원리와 적용을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천 목표, 나는 기자입니다. 우리는 편집 기자입니다. 나는 디자이너다. 그래서 우리 편집 기자는 이성과 감성의 소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성이 기자의 영역이라면 나는 디자이너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성의 영역, 직관적인 영역이겠죠? 레이아웃이라든가 미적 메이크업 기능이죠. 나는 카피캣이다. 카피캣 나는 따라쟁이가 아닌데 모방을 해야만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롤모델입니다. 내가 카피캣 역할을 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러, 스토리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문의 위기라고 합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지금 기회 요인은 무엇이고 위기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뉴스 편집의 지피지기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미 모바일로 파워스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문 대응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죠.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이 고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법을 찾은 언론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조차도 여러 가지 혁신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그 혁신 보고서의 결과가 성공했다. 유의미한 구독자 수, 온오프라인 구독자 수로 이어졌다. 조금씩 발표는 되고 있지만 과거에 그 영화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한국처럼 IT 쪽으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쉽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쪽으로 확산할 것인가 고민이 정말로 필요하죠. 신문의 대응 전략 끊임없이 그냥 고민하면서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작은 1단짜리 하나 제목이 전체적인 신문의 대응 전략의 가장 큰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의 수용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신문에 대한 불만들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문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 편집, 우리 신문 편집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경쟁신문과 차별적 요소는 무엇일까? 수용자에게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수용자의 불만은 무엇일까요? 우리 후배님들, 독자들의 불만은 무엇일까요? 내부 문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차별화된 편집이 안 된다. 일단 편집 기자님들이 부족하십니다. 그리고 기사가 늦어요. 항상 지각 출고를 해요. 편집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편집 기자 역량이 부족하다. 편집 기자님들이 자기 개발을 게을리한다. 원천 소스인 기사가 부실하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수용자가 만족을 못하겠지요. 수용자가 만족을 못한다? 어떨까요? 흥미와 재미가 없다. 그리고 임팩트가 떨어진다. 다른 신문과 차별화가 안 된다. 지면에 변화가 없다. 수용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자가 우리 신문 외면하겠죠? 외면하면 어떻습니까? 광고주 떨어지겠죠? 광고주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들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죠? 동료들 그만 자리에 안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의 발전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 신문의 퀄리티 떨어집니다. 그러면 독자들 더 외면합니다.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처럼 개별 편집 기자님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편집, 작은 것부터 변화하면은 어찌 보면 이렇게 큰 부분까지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렇다면 뉴스 편집의 지피지기 전략이라면 미디어 퍼스펙트 AD 변화는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기 우리 언론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편집의 차별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수용자들, 우리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목표 수용자들, 우리의 목표 수용자는 누구인가? 수용자 가치가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기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자와 공급자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 지속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용자를 알고 독자들 그리고 시장을 알아야만이 다매체 다채의 미디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편집의 수학 분석입니다. 뉴스 편집의 피지기 전략을 위해서는 신문의 내부적인 요인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개별 언론사마다 상황이 달라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신문사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편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신문사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신문을 읽지 않는다. 발행 수가 점점점 떨어진다.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어떻게 적절 나의 강점을 가지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보시면 수학 분석이 될 수 있겠죠. 편집의 기회, 유형, 강점, 약점을 입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글서부터 끝까지 우리 편집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강점을 가지고 편집의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기회 요인을 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플러스를 해서 상승작용을 낼 것인가 그것이 수학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러면 수학 분석을 해보죠.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신문에 한번 수학을 해보죠. 플러스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뉴스 큐레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알고리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인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신문 편집 기자가 하셨으면 좋겠다. 미디어 의제를 설정한다. 뉴스 매뉴얼을 설정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스토리텔링한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까지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급자 중심은 무엇이에요? 일방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의제를 강요하기도 하고요. 기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합니다. 수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뉴스 정책 속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없는 편집기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핵심을 놓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 수용자가 지금까지 우리 신문을 외면하는 이유들 이 중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점이라면 기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 코디네이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페이크 뉴스가 범람합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때 누군가가 정말로 현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편집 기자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비게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안내해주는 정보의 내비게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나 편집 기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이신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정보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 큐레이터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재매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보를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이크 뉴스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페이크 뉴스 부분에 누군가가 진위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A라는 언론사에서 제공되어 있는 콘텐츠는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여러 기사가 떠 있을 때 그 언론사를 먼저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험 요인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매체 다채널 정보는 공짜다. 신문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구독률과 열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기회도 있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학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강점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것,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상승작용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우리 신문의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배님들 스스로 내가 속한 언론사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편집 기자로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주변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수학 분석을 하시게 되면요, 더 큰 발전, 편집 기자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바꿀 수도 있다고 감히 선배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의 가장 큰 한계 일회성이죠. 그래서 이제 신문이 국문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편집 기자의 우연히 드러나는데 뭐냐면 뉴스ペル특정 선택과 집중 거치면서 정보의 훼손 위험성.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제를 수용자에게 강요할 위험성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팩트를 놓치거나 못할 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글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뉴미디어 아카데미라는 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글쓰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집자님들 글 쓰는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집자님들 사실은 글을 더 잘 쓰세요. 이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영역,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D, 지금 종편에서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자와 프로듀서, 아나운서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비용의 절감 문제로 여러 가지 역할을 다변화하는데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약점은 신문의 장점에 될 수 있고요. 정부의 호주시대 뉴스 판관이 된다면 페이크 뉴스 아웃, 노 우리가 외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 요건이 주는 위험 요소들은 이렇게 돼 있고 1인 시대 기회도 엿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보를 구분해주고 정보 지도를 그려주는 뉴스 내비게이터 그리고 수용자들 정보의 호수 속에서 길들이는데 뉴스 전문가의 편집 기자들이 수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정보의 의미 부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기자의 역할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무척 나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내가 취재기자의 종속변수입니까? 우리 부서가 왜 취재부서의 종속부서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뉴스의 독립변수로 독립만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부서의 종속변수, 편집기자는 기사가 출고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는 취재부서의 하위부서로부터 자립을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히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편집기자의 RMR을 한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드는 코디네이터, 정부의 안내자 역할은 내비게이터, 온오프라인을 조율하는 큐레이터, 헤드라인 슈퍼를 위한 뉴스 스토리텔러. 헤드라인 슈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텍스트를 읽지 않고 헤드라인만 그냥 보는 헤드라인 슈퍼들을 어떻게 기사를 읽게끔 만들 것인가? 기사로서 인도 안내할 것인가? 그게 바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편집 기자님들의 역할이죠. 그 역할들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점과 기회를 살린다면 뉴스 에디터의 역할, 큐레이터의 역할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뉴스 편집 기자 역할입니다. 올드의 뉴로 한번 구분을 해보지요. 편집 기사의 종속변수였다면 종이신문에만 국한됐습니다. 기사 출고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수용자들에게 옳고 그린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편집이 살아야 신문이 삽니다. 이것은 정말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신문이 살아야, 편집이 살아야 신문이 산다고 외쳤는데 이제는 그래야 저도 살 수 있어요. 언제 편집부서가 없어지면 제 역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살려면 편집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신문이 살고 여러 가지 상승 효과,
이런 숨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개인의 노력이 없으면 좋은 편집 기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특강 한 번을 가지고 내가 좋은 기사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열정과 노력이 나를 좋은 편집 기자님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끊임없이 스크랩을 하고 끊임없이 모방하고 응용했을 때 나의 스키만이 조금씩 쌓여있을 때 어떤 기사, 어떤 레이아웃을 포맷을 요구받아도 응용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지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으면 좋은 제목 안 나와요. 그리고 좋은 내용 안 나와요. 처음 단계는 하나하나 모방하고 응용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안테나를 고추 세우시고요. 세상과 소통해 주십시오. 오늘의 결론은 제가 거창하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다 사실은 허무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배님들의 공부와 노력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자리에 섰으면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공부와 노력입니다. 공부와 노력은 나의 어떤 내적인 동력에서 충동에 의해서 생기는데 내적인 충동이 무엇일까요? 내적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편집을 사랑하고 편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내가 노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편집에 대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지었으면 그 내적 에너지에 의해서 공부하시고 스크랩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점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말 너무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거지만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후배님들 편집 기자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